주식에 대해서 과다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러지 마시라. 정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에 일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중에 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다. 무주택자는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당분간은 사시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라는 책을 이제 공동 저자로서 책을 내셨던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 만들어낸 2022년 30년 만에 이제 가장 큰 폭의 금리 인상, 우리에게 다가온 세 번째 위기이자 세 번째 기회라서 아마 이런 책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현금으로 뭘 사야 되는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좀 만들어 가야 될까요? 채권을 어느 정도는 좀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죠. 금리도 앞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금리가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3.9%까지 올라갔다가 3.1%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서부터는 3%대 금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3%대 금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3%대 금리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금리다라고 봐야 돼요. 지난 뭐 몇 년 동안, 길게 보면 10몇 년 동안 그래서 뭐 0%대도 갔다가 뭐 이렇게 했던 금리는요, 그건 비정상적으로 굉장히 낮았던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경쟁력을 회복했다라고 봐야 되죠. 국채가 3%면 회사채 같은 경우는 4%, 4%대 중반, 5% 이렇게 되니까 뭐 5% 정도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에 대해서 과다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러지 마시라 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지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달라졌고 뭐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해석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5년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10년 전에도 얘기를 했고요. 그 외환위기가 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등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고, 심지어 내가 여의도에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35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 얘기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얘기를 드려서 참 뭐하지만 정말로 경쟁력이 없는 상품입니다. 세계에서 봤을 때. 예, 그렇죠. 이걸 도대체 왜 투자하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냥 한번 보시게 되면요.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가가 3.3배 올랐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13.3배가 올랐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35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3.3배가 올랐다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 주식하고 비교했을 때는 야, 이거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똑같이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상품하고 비교해 보면 주식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3배 정도 올랐는데 채권은 그때에서부터 이자만 다 따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했던 게 얼마 정도 되냐면 8.9배가 올랐습니다. 아, 오히려 채권이 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가 6.7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그러면 지난 한 30몇 년 동안에 걸쳐서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냐? 연평균 수익률이 2.2%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품보다도 굉장히 낮은 그 수익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보면 이 에이스로서 올라서지 못한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라는 게 어떤 형태냐면 이제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모양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좀 되는 것 같으면 와 몰렸다가 그 다음에 피크를 치고 나면 또 쭉 빠져버리는 형태가 되면서 주가가 원상태로서 돌아오고 이거의 반복적인 형태였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때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는 정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에 일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중에 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채권과 주식, 부동산은요? 지금서부터 따져서 아주 그림이 좋은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2030년을 지났을 때에
2021년도에 피크점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1년 피크점이 2030년에 넘을 수 있다. 예. 그 정도 돼야 넘어갈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만약에 성공적인 그림이 못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 넘을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그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 이렇게 피크를 만들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 피크를 다시 넘어가고 이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91년도에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피크를 쳤거든요. 그거를 넘어간 게 언제냐면 2003년도를 지나서 넘어갔었어요. 2003년, 4년 정도가 돼야 겨우 그 수준을 넘어가서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피크를 쳤던 게 언제냐면 2007년도에 그러면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5, 6년 정도 올라가가지고 피크를 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06년, 7년도에 기록했던 피크점을 넘어간 게 2016년, 17년 정도 돼야 넘어가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과거의 피크를 그래서 다시 회복을 하는데 2021년도에 부동산이 한번 피크를 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막 그 한다고 해서 아주 성공적인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피크를 치니까 2030년 넘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죠. 근데 과연 그때 그래서 진짜로 넘어갈 수 있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는 뭐냐면 2010년대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과다한 금리의 인하와 엄청난 유동성을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격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한번 그럴 상황이 또 올 수 있을 건가? 굉장히 회의적이다라고 봐야 되죠. 언제 미국이 제로 금리라고 하는 거를 그걸 하고 유럽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이 또 올 수 있다. 언제? 그건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 부어버리고 이거 또 올 수 있다. 언제 그게 올 수 있냐?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형태에서 2021년도에 부동산 가격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시간이 지나면 아주 옛날처럼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거 될 수 있을 건가? 그것도 모르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인구가 줄어들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험해 본 나라는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일본. 근데 그 결과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일본을 통해서 검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형태가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나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른 효과, 이것도 이게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 정도가 됐을 때 이 2021년도의 고점을 회복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 일본 얘기해 주셔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이제 버블과 정부의 대응 실패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제 그게 아니시라는 의견인 건가요? 그러니까 버블과 일본 정부의 대응 실패다. 그렇게 하면 그건 이제 일본을 너무 깔보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정부의 대응 실패다. 중앙은행도 실패했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 건 미국의 이제 그 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미국 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잘하고 있어? 너희 연준은 진짜 잘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작년도서부터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연준이 하고 있는 거 보면요. 1990년도에 일본 은행이 한 것보다도 더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 얘기 없는 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대응 실패도 아니고 물론 트리거가 버블이 붕괴돼서 트리거가 만들어진 건 맞죠. 근데 하나는 그 최종적으로 보면 버블이 있으나 없으나 버블의 붕괴가 있었건 없었건 일본 경제는 지금처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숙돼서 이렇게 되면요. 그 결국에 맨 마지막의 모양을 보면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 경제의 지금 위치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럽도 결국에 버블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그 기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낮아져서 결국 지금 보면 일본이나 유럽이나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게 그때마다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경제가 성숙돼 있는 단계가 되면
자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모양인 거거든요. 그거가 지금 이제 일본의 형태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좀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그러면 한국은 달라지나? 이런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도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져요. 아주 그래서 굉장히 낮은 성장이 돼요. 이거는 어떤 나라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진국 모두 다가. 이게 우리나라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느냐?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인구 한 500만 명 제고되고 그러는 선진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유럽 같은 데 보면 노르웨이, 그다음에 뭐 핀란드, 스웨덴, 뭐 이런 데 덴마크, 뭐 이런 데나 그다음에 이게 그 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는 이거는 이렇게 뭐 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도시국가 같은 예,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한 인구도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 그래도 경제 규모도 뭐 세계적으로 보면 뭐 한 뭐 10위권 내에 있고 이러는 거는 이런 나라들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형태로서 그런 형태로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숙 단계가 돼가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지금 형태는 일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일본 경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이 정상적인 형태다. 그럼 일본이 그 인구 변화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면? 인구가 줄어들고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상당히 안 좋은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구 국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오히려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활력을 제공해 줍니다. 아, 줄어들면요? 그럼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인구가 만약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1억 3천만 명이었다. 그러면 사회 시스템 모두 다 1억 3천만 명에 맞는 형태의 시스템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쭉 줄어들어요. 1억 2천만이 되고 1억 1천만이 되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거 같으면 일자리를 못 구했던 사람들도 일자리를 계속해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2천만 명이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인데 그 2천만 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업률도 굉장히 낮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유효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면서 사회 시스템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형태가 계속 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본격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이랬던 거는 언제냐 하면 2000년대 중반 정도 되면서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전 정도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구가 조금씩 줄어들긴 하지만 크게 충격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유효수의 측면에서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 형태가 돼요. 그럼 인구 급감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부동산 시장이요? 그건 뭐 더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죠. 일본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1000만 채가 이 사람들이 안 사는 형태가 돼요. 빈집이요? 네, 빈집.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구의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 건 더 심해지는. 더 심해진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동경으로 더 모일 뿐만 아니라 지방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로서 모여드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시골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농촌 지역 이런 데는 이게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프라를 유지할 수가 없는 형태가 돼요. 인프라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불편해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더 안 살게 돼요. 당연히 더 사람이 모이는 쪽으로서 들어가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더 안 좋아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도 밀집도의 형태가 더 심해진 형태죠. 그렇죠. 서울, 경기가 뭐 예, 2천만. 서울, 경기, 인천을 합치면 전국의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 경기도의 인구가 영남 지역 인구 전체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 부산, 대구, 울산, 그 다음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게 우리나라 인구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나가 경기도 인구를 지금 못 대항해내는 형태가 되는 이건 거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될수록 더 심화되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수도권 지역으로서 인구가 몰려든 거는 거의 맥시멈 지금 몰려들어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 더 이상 빠져나올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충청북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서 더 빠져나올 수 있는 인구가 없잖아요.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빠져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든지 충청북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보다도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봉건제를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것이 오래전서부터 계속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된 다음서부터 우리는 항상 중앙집권제를 유지를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인구가 줄어들고 그럴 때 문제가 더 심해진다라고 봐야 돼요. 지방에 특히 인구가 작은 도시의 집값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예, 그렇죠. 예. 굉장히 큰일 날 수밖에 없는. 만약 그런 분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보면 사야 할 집과 살 집을 조금 구분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방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빈집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 단체를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요, 20년 후에 우리의 지금 국방 시스템, 군인 시스템 이게 유지될 수 있을 건가? 제가 봤을 때는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증명치료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쯤에? 예, 그렇죠. 지금 매년마다 탄생하는 신생아 수가 3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아니, 남자 15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군복무를 만약에 한 20개월, 네. 1년 6개월인가? 예. 그러니까 20개월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1년 6개월이면 15만 명의 남자에다가 1.5를 곱한 것이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것 또한 단 한 명도 군대를 면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이 30만 명을 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0만 대군 이런 것들은 유지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인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개편을 시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현재 부동산 얘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부동산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라 예. 올해 하반기랑 내년은 좀 수도권 기준에 했을 때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나요, 센터장님? 피크를 쳤죠. 피크 치고 피크 쳤다. 예, 내려오는데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도서부터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한참 올라갈 때 조금만 지나면 피크 칩니다. 그리고 피크 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 기준으로 30에서 40% 정도 하락합니다. 서울이요? 예. 30에서 40% 정도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30에서 40%냐?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저금리와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쏟아부었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20개월 동안에 걸쳐서 84%가 상승을 했어요. 그게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땐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똑같이 보면 유동성이 장세가 끝나고 나면 유동성이 시작됐던 지점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84%가 올라갔으니까 40% 정도가 하락하게 되면 원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강남은 예외다. 똘똘한 한 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안 떨어지대? 그래서 제일 처음에 3,300에서부터 어쩌고 저쩌고 할 때야 삼성전자 분기 이익이 얼마큼 나고 이게 얼마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 봐라. 5만 원대 중반까지 내려가지 않냐. 떨어질 때는 어떤 것도 예외는 없어. 조금 다른 거는 삼성전자는 지수 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아직은 강남은 안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이제 좀 뒤에 떨어질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딱 시작해서 방아쇠가 딱 당겨지면요. 그 다음부터 또 엄청난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뭣도 예외는 없다. 그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주택자랑 1주택자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는 계속해서 무주택으로 당분간은 사시고요. 계속 지금에서 집을 사고 이래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당히 떨어져 가지고 언제쯤 살까요, 그럼 그분들은? 강남 지역에 재건축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분양이 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이런 미분양이 나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온 매경, 한경 이런 데가 이제
부동산 면에 그걸 도배를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가면 그때 정도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사잖아요. 돈을 많이 빌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지금 집을 빨리 파셔가지고 그거를 끄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요? 예, 그렇죠. 1주택자인데 대출이 많은 분은 예. 1주택자라도 팔아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말이 쉬워서 1주택자는 내가 사는 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 다 겪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억 뭐 이렇게 되는 집을 샀는데 5억, 6억 정도를 빚을 내서 샀어요. 그러면 지금 그 집은 금융권에서 한 5, 6억 내고 그 다음에 뭐 내 돈 한 뭐 3억 정도 집어넣고 나머지 한 뭐 2억 정도는 뭐 부모님들한테 또 빌려오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해봐요. 자, 근데 지금 5억 이렇게 빚낸 거 한 거는 작년도 상반기에 비해서 거의 이자가 지금 거의 이제 뭐 60% 더 넘게 올라가고 뭐 심지어 더블이 되고 막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집값이 떨어져서 그게 그 10억짜리 집이 7억 정도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이제 남은 거는 은행이 갚아야 하는 5억과 부모님한테 드려야 되는 2억만 남는 거죠. 그러면 나는 깡통이 돼버린 형태인데 지금 이자는 2배로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걸 한번 겪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져요. 허탈하겠죠. 내가 도대체 지금 세상을 왜 사는지도 잘 내가 오늘 모르겠고. 출근은 왜 하는 걸까? 그 다음에 엄청 짜증나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집이 한 채니까 그걸 그냥 깔고 하면은 그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괜찮다. 아니,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면 은행에서 이자 안 받습니까? 맞죠. 다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견디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집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사는 것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면 그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거 안 되는데 뭐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그거 통하지 않고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을 그렇게 한번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진짜 힘듭니다. 진짜 이거 그러면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실거주자, 실소유자들은 너무 이거 집값 변동에 다시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너무 무리되지 않는 선에 한번 사고 결국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거 맞다. 뭐 3년, 5년 떨어질 수도 있지만 길게 놓고 10년 보면 내가 산 가격보다는 올라있다. 그래서 집은 그때 살 거는 있어도 그때 팔 거리라는 단어는 잘 없다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럼 그 얘기 왜 나올까요? 그건 이제 여태까지 우리나라 그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국면이 지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 중간에 있는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거든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이랬을 때,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니라고 하더라도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주가가 1,400까지도 떨어지고 이랬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다 좋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부동산도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좋아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다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뭐 이거 갖고 있으면 이렇게 그걸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월급을 받았는데 그중에 40% 넘는 게 이자로 다 들어가 버리고 나는 정말로 쓸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진짜 뭐 그래가지고 우리 애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러면 그게 인간이 세상을 사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한 10년 동안 내가 견딘다.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견뎌가지고 집값이 내가 샀던 거를 회복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인구 급감이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미친 영향을 들어봤는데 인구 급감이 주식 시장에 미친 영향도 있나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옛날에 2000년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것이 네. 만들어져서 네. 그 주식형 수익증권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의 그 증권회사들이 네. 이 세일즈하는 포인트로서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네. 인구가 노령화되면 될수록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인구가 노령화되면 성장이 낮아지고 그러면 금리도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가 낮아지는 부분만큼을 커버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타당한데요? 그걸 이제 커버한다 이렇게 그걸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야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주식을 거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펀드를 들게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의 영업에 이익이 도움이 되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건 공인돼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왜요? 인구가 노령화되면 주식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에서도 있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아, 진짜요? 예. 인구가 노령화되면 노령화될수록 사람들은 그 보다 더 확실한 이 수익을 원하는 형태가 돼요. 부동산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는 대부분 이자가 나오는 수익을 이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니, 1년에 거의 1점 몇 % 되는 이자 받자고 그거 하고 있냐. 아니, 주식 투자에서 한 번만 잘 올라가면 15% 올라가면 15년 동안의 금리가 나오는데 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다 바보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구는 노령화되면 될수록 그 사람들은 보다 더 보수화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가시화될 수 있는 수익, 이거를 원한다라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퇴직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펌프질을 해가면서 퇴직연금 그래가지고 무슨 뭐 주식형 어떻게 해서 공격적으로 하시고 어쩌고 얘기해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냐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인구가 노령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면 적은 이자라도 난 그걸 받겠다. 확실한 걸. 대신에 적은 이자 받는 만큼 나는 내핍 생활을 해서 그 지출하는 거를 줄이는 쪽으로서 가지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안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아무리 그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국가에서 이렇게 이 정부에서 허가해 준 이런 그 금융기관들인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쳐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거거든요. 똑같아요. 인구가 노령화되면 자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라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과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많이들 그 얘기 하잖아요. 미국은 뭐 전체 그 금융자산에서 주식이 얼마고 그렇죠. 한국은 주식이 이제 부동산이 70. 예. 그리고 주식은 비중이 낮고 예. 미국은 이제 굉장히 많이 401k였나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얘기 하는데 그것 또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뭐 또 다른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네네. 금융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두 가지 형태입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에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인데 네. 이건 자본시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형태예요. 네. 나머지 이른바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륙이잖아요. 대륙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독일이니 프랑스니 이런데 우리나라보다도 얼마나 오래전서부터 자본주의가 들어왔습니까? 이제 심지어 정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동인도 회사를 만든 게 언제예요? 1500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시스템 자체가 금융 시스템 자체가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거냐? 일본이 대륙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왔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거고. 우리도 대륙.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비중이 얼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맞지도 않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찰력은 전혀 없고 그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교해서 미국은 비중이 얼마인데 우리는 요것뿐이 안 되니 나중에 되면 이렇게 우리 커집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맞지 않는 거인 거죠. 그럼 한국이 이제 대륙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고 주식 비중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라 그게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을 수 있는 건가요? 조금씩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형태로서 바뀌어버리냐. 그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을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금융자산도 있고. 그러면 금융자산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서 비중이 엄청나게 커지려면,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확 떨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형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우리나라의 그 GDP를 비롯해서 국부가 엄청나게 커지는 형태가 되고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에서 커지고 그 커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금융자산 쪽으로 가면 그런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경제도 이제 성숙돼 있는 경제가 돼버렸다. 그러면 뭐냐면 그거는 금융자산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 GDP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빠른 속도로서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GDP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국부가 크게 증가하는데 그게 모두 다 금융자산 쪽으로 몰려가지고 비중이 이게 커진다. 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지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자산 자체가 쪼그라들어 버리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나라 경제가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은 변해요. 오랜 시간을 놓고 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이런 형태는 되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확 변해가지고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